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불교사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조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남조 국가들의 역대 왕조들의 불교 정책, 특히 황제, 어떤 황족들의 어떤 숭불 행위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서 남조 사대부들의 불교 신앙, 실질적으로 당시 사회의 그 지배층, 어떤 지식층이었던 사대부들의 불교 신앙을 살펴보고 남조의 불교가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대부들의 불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대부들의 불교 신앙하면 뭐 그냥 제가 신자들의 불교 신앙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남조의 사대부들은 굉장히 불교에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그러니까 교학을 연구하는 스님들 못지않게 불교 신앙을, 불교 이론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남조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관료들, 사대부들이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로 어떤 정신적인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학에 전에 말씀드린 현학이 이제 더 체계화되고 발전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대부들은 단순히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제가 신자들의 신앙을 넘어서 정말 불교의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것이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남조의 그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송제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사령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열반경의 완성본이 나오는데 기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사령운은 아주 젊을 때에 여산에 가서 해원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마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굉장히 깊은 신앙과 그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후대 이제 송나라가 됐을 때 법현 스님이 인도에서 구해온 그 열반경이 처음에 번역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북량에서 번역된 그 열반경이 다시 전해져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약간 서로 한편에 모자란 것이 있었을 때 두 개를 교합해서 일종의 완성본 열반경을 만들 때 그 편찬 작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도 있고 어떤 교학적인 그 수준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동짓말의 가장 뭐 중요한 그 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도생 스님의 도노 사상을 주장했을 때, 당시 불교계 또는 그 지식층 내부에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도생 스님의 설을 지지하는 그런 글을 변종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서 도노를 굉장히 크게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학을 열심히 하던 분이니까 약간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나중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그 정치적 탄핵을 받아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러 관료나 사대부들의 불교 신앙자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이렇게 교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로 뭐 희사하고 큰 절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인물들도 있었는데, 그걸 조금 드러내놓고 비판해서 그런 상대방의 그 미움을 샀다, 그런 이야기가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시기에 유명한 사람으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안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까 사령운도 대단한 명가, 사시 명가 출신이지만 안연지 이 안씨 집안도 남주의 아주 대표적인 명문 집안입니다. 이 분도 당시 이제 구마라 집의 제자로서 구마라 집 사후에 남조에 왔던 담무성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어떤 실상에 대해서 논의를 한, 상당히 깊은 그
그 교학적인 연구를 하고 또 남조에서 해림이라고 하는 분이 백흥론을 짓고 또 하승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성론을 지었는데 이 책들은 다 사실은 불교를 비판하는 책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걸 반비판한 그러니까 그 백흥론이나 달성론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뭐 사상적 또는 이제 실제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세력이 커지고 하니까 불교가 너무 세력이 크다라든지 또는 승려들 중에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비판하면서 불교를 좀 세력을 누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불교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주장을 해서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상지라는 분 역시 비슷한 식인데 아까 안현지라는 분과 함께 그 단무성이란 그 구마라집의 제자랑 같이 실상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고요. 또 그보다 조금 이제 한 세대쯤 후에 활동한 육징이라고 하는 분은 법론 목록 이제 불교의 그런 주요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은 그런 목록집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그분들보다 약간 뒤에 활동한 것 같은데요. 주옹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구마라집이 전했던 중관사상 뭐 여기 대해서는 이미 동진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삼종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찬수를 했는데 이것이 후대에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삼론학의 어떤 삼론학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 삼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떤 주장 뭐 이런 뜻인데요. 세 가지 주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남조의 교학을 할 때 이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성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남조에 그 크게 그 성행했는데 성실학에서는 그 말하자면 진재와 속재의 관계죠. 그 진재와 속재의 관계, 공과 유의 관계에 대해서 불공감형과 감형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유라고 하는 거죠. 유, 감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아니다라고 서로를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그 감형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감형하고 공감형입니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형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설을 이야기했는데 이 삼정론에서는 거기 덧붙여가지고 즉 불공감형과 공감형에 덧붙여가지고 감형공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습니다. 즉 감형 유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과 유가 즉 성실론 단계에서는 공과 유에 대해서 약간 역시 공이 더 어떤 진재적인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속재적인 약간 차별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중과는 그것을 넘어서는 공과 유 자체의 어떤 차별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중관사상, 인도 중관사상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 주옹이라고 하는 분이 삼종론에서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후대 이런 주장을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서 성실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삼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옹이라고 하는 분은 승려는 아니지만 이 당시 황실에서도 거의 승려와 같이 이분이 약간 거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서 이 제나라의 명제라고 하는 황제는 상당히 포악한 황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전 속에 황제들 중에 좀 제멋대로이고 포악한 사람들도 나왔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이 명제, 제나라 명제, 궁중의 사람도 함부로 죽이고 뭐 이런 포악한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죽음에 대한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 주옹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가지고 뭔가 좀 가르침을 듣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제 불교의 그런 말하자면 인연담 같은 거겠죠. 뭐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또는 내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게 법구경이라든지 현우경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병석에 있는 명제에게 그 강의를 해줘가지고 명제가 만년에는 자신의 행위를 참여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 음률에도 상당히 정통해서 불교 음악의 번패를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주목할 게 지금 우리가 중국어에 보면 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조가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성조가 정리된 것도 불교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도에서는 그런 그 음성학이라고 할까요? 언어학 이런 것이 일찍부터 발달했는데 불교와 함께 이제 그 인도에서부터 그 승려들이 들어와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중국의 의문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중국어에 기반된 사성의 기초를 바로 이 주홍이 체계지었다고도 이야기됩니다. 뭐 꼭 주홍 개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당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산수와 산수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어떤 그 중국의 언어학이라든지 또는 사실 문체 이런 것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그것이 사실 이 남조 시기에 이런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가진 그 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그래서 불교의 이론 공부도 했지만 동시에 그런 걸 활용해서 중국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규라고 하는 분, 제나라 말기에 활동한 분인데 이분도 산속에 은거하면서 혼자 불교 연구를 하고 굉장히 독실하게 승려들과 마찬가지로 계율을 잘 지키고, 근데 이분은 여러 황족들이 또는 황제나 황족들이 초청해도 나오지 않고 산속에서 수행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나라의 아주 불교를 숭상했던 문선왕 같은 사람, 당시 문선왕이 고승들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규라는 분도 여러 차례 초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오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글로만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존경받았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심약이라고 하는 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선왕이 이제 자기 저택에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서 공부한 경릉파루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경릉파루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인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그 시의 스타일을 써서 상당히 이제 화려한 시체를 만들어서 이게 영명체, 당시가 영명연간, 연호가 영명이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문학 조류를 만든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불교 연구를 열심히 해서 당시 이제 범진이라고 하는 학자가 신멸론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불교 비판인 거죠. 마치 여산해원 이래로 불교에서는 계속 이제 어떤 정신의 영원성 이런 걸 주장하는데 중국의 전통 사상 유교나 이런 데 기반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부정하는 비판하는 견해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신불멸론을 지어서 같은 이름의 뭐 글들은 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바로 범진의 신멸론을 반박하는 글을 지어서 바로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당시 이제 도교도 발전하고 있었으니까 대표적인 도사였던 도홍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교에 대한 어떤 사상적 비판을 할 때 거기 대해서 이제 균성론이라고 하는 글을 지어서 반박했는데, 이 도사들의 불교 비판 반박은 역시 도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전통 사상에 기반을 둔 거니까 불교에 대해서 이제 외래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좀 강조를 둬서 비판을 하죠. 불교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중국 전통적 가치관과 맞지 않다 이런 데 초점을 두는데, 그래서 균성론에서는 불교의 기본 그 가장 중요한 윤리는 바로 자비인데 그거는 결국 유교의 이인과 의와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역설해서 불교가 중국에서 당연히 주요한 사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글에서는 이 자비의 핵심은 불살생이다. 결국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구경자비론 이런 글도 썼죠. 불교의 핵심은 자비고 자비는 결국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이제 살생이라든지 육식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상, 이분의 그 사상의 핵심에는 바로 아까 사령운이 편찬했다고 하는 열반경이 동진 말 이후에 이제 점차 불교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존중되는데, 그 열반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불살생, 뭐 육식의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기초해서 그런 내용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조의 후기인 양나라, 진나라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불교 사대부들 보게 되면 이제 서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당시의 대표적인 승려인 해인이라든지 부옹, 이 부옹이란 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부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태 지자대사 이런 분들하고 교유하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동생이 서효극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 출가해가지고 그 양나라 말기 진나라 때 삼론학을 연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양나라 후기 뭐 진나라 때 활동했습니다만은 20대 이제 보살계를 받고 그다음에 남경 외곽에 있는 섭산에서 활동하던 그 해포 스님하고 교유했고 여러 승려들의 비문을 아주 다수 지었습니다. 당시 그 양나라, 진나라 때 활동한 승려들의 비문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요찰이라고 하는 분도 젊어서 보살계를 받고 불교 신앙심이 굉장히 돈독해서 자기 번급을 전부 사찰에 이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마 본인은 그래서 거의 승려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자기 수인은 승복을 입혀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고 제사도 불교식으로 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라고 하는 당시 재상을 했던 사람은 뒤에 살펴볼 그 삼론학의 그 대표자였던 범랑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신자지만 직접 가서 삼론학을 수학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삼론학이 흥성하니까 삼론학에 이제 비판적인 불교계 내부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론학을 비판하는 승려가 이제 무쟁론이라는 글을 써서 삼론학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삼론학은 그 이전에 불교 사상 특히 이제 성실론에 기반한 성실하게 되게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그 이해다, 중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아마 기존 불교계에서는 야, 불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랄까 화합, 조화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불교에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무쟁론을 써서 비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명도론이라는 글을 써서 그건 비판이 아니라 싸우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결국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의 신자이지만 제가의 학자이지만 지금 본 것처럼 그 상당수의 그 사대부들은 본인들이 불교학을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 불교계의 논쟁에도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에는 뭐 지난번에 봤던 뭐 양무제 또는 뭐 문선왕 이런 것처럼 뭐 최고 황족들부터 이런 고위 관료들까지 불교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약간 수동적인 신앙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말 어떤 정신적인 그 기반 근거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뭔가 그 어떤 삶의 가치 또는 이 세계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의 사상적인 토대들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꼭 승려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재가신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논의였다고 하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남조 시기 이제 주변 지역과의 불교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남조 때는 그 동남아 지역과의 불교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물론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 인도 서역에서부터 들어온 거고 처음 그 한나라 때 들어올 때부터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특히 이제 바로 이 남조의 시기에는 남조는 이제 당연히 지역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육지 실크로드 이런 그 교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해상의 실크로드의 교류가 활발한데 특히 아주 의도를 가지고 당시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이 남조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 교류의 어떤 매개, 교류의 주제가 어떤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도 즉 한나라 때부터도 동남아 지역과 해상 교류가 있긴 있었지만은 바로 이 시기에 들어와서 해상 교류가 훨씬 활발해집니다. 그 이제 남조가 강남 남쪽 지역에 그 자리를 잡았으니까 자연히 그 남쪽 지역과의 교류에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역시 그 남조의 수도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국제 교역품들이 몰려들겠죠. 거기 많은 황족이나 귀족들이 살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하니까 아주 비싼 사치품들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많은 상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이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역이 활발해지는 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바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동진 때에 법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원래 육로로 갔다가 해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당시 이 해로의 교역을 하고 있던 여러 상인 세력들하고도 일정한 관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법현 스님이 귀국할 때는 결국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교역하러 가는 길에 법현 스님을 태워다 주고 이렇게 태워다 주고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협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이 어떤 것을 알게 됐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전엔 잘 몰랐는데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를 명분으로 내걸고 교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교역 과정에 불교가 그냥 따라왔다면 이제는 불교를 전면에 내걸고 우리는 명분은 불교 교류를 한다. 그리고 실질은 뒤에 이제 여러 무역품들, 사치품들이 따라 들어오는 약간 뭐랄까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남아 국가들 또는 말은 동남아 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국가와 당시 동남아 국가들은 다 작은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 항구의 도시 국가들 그걸 요즘 이제 항시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나라들은 사실은 큰 영역 국가가 아니고 도시 단위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정치 세력들은 바로 그런 그 대외 교역을 하는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 남조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생겼고 많은 수요가 생겼으니까 남조와의 교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남조에 많은 물건을 팔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니까 남조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결국 중국인들의 어떤 그 호의를 받고 많은 교역을 하려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지배 최상의 엘리트들이 불교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신앙하고 또 당신들이 원하는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해주겠다 이런 거를 전면에 내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몇 번 이야기됐던 바로 분함왕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치상 바로 중국의 가장 남단, 당시 중국의 영역은 오늘날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차지했으니까요. 그 아래에 있었던 이제 분함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그 동남아 지역들과 매개하는 그리고 분함 자체가 상당히 불교가 성한 나라였으니까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남아 이 나라들에서 중국에 그 교역하러 올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살이라든지 부처님의 살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유명한 승려들을 배에 싣고 와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승려가 유명한 승려니까 같이 활동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남조의 황제들을 불교적인 차원에서 극도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중국의 황제는 전륜성왕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우리는 전륜성왕께 예의를 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명성이 우리나라에까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전륜 상황을 뵈러 왔습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황제도 기분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교역에 편의를 베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남조의 양무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전륜 상황에 대한 관심, 이해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남조의 황제들이 전륜 상황을 자처하는 또는 전륜 상황을 모델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조의 황제들도 그런 불교를 전면에 내걸은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학계에서는 당시 남조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류를 불교적 외교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그 내용이 굉장히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공동체를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양무제는 가장 그 전성 가장 발달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그런 관계를 받다 보니까 뒤에 보겠습니다만 대외 정책을 꼭 동남아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 대표적으로 한반도가 되겠죠. 할 때도 불교를 전면에 내걸은 어떤 불교적인 것을 공유하는 그런 외교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무제 시기 동남아 지역과의 교류 양상을 이제 쭉 한번 연대순으로 적어보면 양무제가 즉위한 직후에 502년에 말레이 반도의 우타리국에서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의 꿈에 어떤 한 승려가 나타나가지고 중국에 지금 성왕이 출현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면 중국의 불법이 크게 발전할 테니까 빨리 조공을 해라. 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양무제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양무제가 상당히 기뻐했겠죠. 그리고 다음해에는 분함국에서 산호로 만든 불상을 보내줬고요. 10년쯤 뒤에 515년에는 역시 동남아시아 랑아수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역시 편지에 무제가 불교의 성왕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2년 뒤인 517년에는 발리국, 오늘날의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발리국에서 사신이 와서 역시 무제를 성왕이라고 칭송하고 519년에는 분함국에서 이제 천축에서 만든 그 전단 나무로 만든 불상 또는 인도의 여러 보물들을 가져와서 헌납을 하고요. 530년에는 오늘날의 싱가포르 근처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단당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무제를 법왕이라고 칭찬하면서 상아로 만든 불상 또는 인도의 불탑 이런 것들을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9년에는 양무제가 직접 분함의 사신을 파견해 가지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뭐 선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지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에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바로 그런 동남아하고의 불교 교류 이런 것을 경험을 해가지고 한반도와의 이제 불교 교류도 활성화됩니다. 바로 이제 특히 이 한반도의 불교 교류의 핵심은 이제 백제였고 이것은 양국이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중국 이제 남조 전기 무렵인 475년에 잘 아는 것처럼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서 당시 수도였던 한성, 오늘날의 서울 남쪽이죠. 한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해가지고 국가 재건을 위해 이제 노력하는데 그때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조였습니다. 그래서 남조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하면서 남조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양무제 시기죠. 근데 양무제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또 불교를 매개로 해서 동남아하고 교류도 하고 있었는데 백제에도 바로 이제 불교를 매개로 한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아마 그 뭐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도 양나라의 사신을 보낼 때 굉장히 그런 불교적인 색채, 불교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숭상하겠다. 또 양무제를 굉장히 칭송을 하고 그래서 양무제가 열반경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 그러면 바로 사신이 가가지고 그 주석서를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양나라는 백제를 굉장히 그 가까운 나라, 친근한 나라로 이해하고 그래서 불교만이 아니라 백제가 원하는 선진 문물을 거의
뭐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백제는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주 단기간에 어떤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고 어떤 선진 문물을 정비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 잘 아시는 공주에 가게 되면 문영왕릉 있고요. 근데 문영왕릉에서는 굉장히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여러 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다 양나라의 기술로 만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벽돌이라든지 그 문영왕릉 자체가 전축분 벽돌로 만든 건데요. 그 형태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원래 백제에는 그런 무덤이 없었습니다. 바로 양나라의 그 무덤 형태를 가져왔고, 그 안에 여러 내용물들도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남경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러 기와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여러 것까지가 거의 동시기에 같은 기술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웅진 시대 이후가 백제에서 불교가 굉장히 발전했고, 백제가 거의 불교를 국교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 불교 수용은 기록상에는 380년대에 동진에서부터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백제가 처음으로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게 동진 때입니다. 4세기 말이죠. 380년대인데 그때 동진에서 사신과 함께 승려와 불경들을 보내서, 그래서 백제가 이제 한성에 절을 만들고 불교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백제 불교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사실 거의 다른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고 고고학적인 발굴에도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당시 백제의 그 궁성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서울의 풍납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불교적인 유적이나 유물은 뭐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피난 갔던 그 웅진 시대에 가게 되면 그 6세기 초부터는 불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나라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왔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나라하고 백제는 아마 정말 다른 시기에 거의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마치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랑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서 삼국통일을 했는데 거의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한 가지 사례가 중국 기록에 보게 되면 그 이제 백제 사신이 양나라에 갔는데, 그때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양무제 후기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양무제가 유폐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백제 사신이 그거를 보고 아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란한 인물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하냐고 백제 사신을 몇 년간 유폐했다고 하는데, 아마 백제 사신의 입장에서는 그 양무제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고, 그건 뭐 사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백제가 그런 국가 중흥을 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바로 불교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를 통한 양국의 교류, 그것이 백제 문화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백제 승려들이 많이 중국에 실제 유학 가기도 했고, 현재 일본에 전하는 관세음 응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남조 때 찬술된 건데, 관세음 보살에 대한 신앙을 해서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던 걸 모은 건데, 그 뒤에 백제인에 관한 내용이 두 편이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편에 보게 되면은 백제 승려가 바로 양나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겪었던 그런 어떤 영험담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들도 많이 파견해서 공부하게 했고요. 또 불교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불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론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떤 불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근데 그것이 바로 양나라의 그런 선진 기술들이 들어와서 백제의 사찰이나 불상은 다 그런 남조의 기술에 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백제는 이제 바로 이런 양나라에서 수용한 불교를 가지고 단순히 불교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틀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상징적인 기념물이
527년에 완성된 대통사라고 하는 사찰입니다. 이건 현재 그 공주 시내에 있는데요. 이건 아마 한반도에서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대규모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시대에도 사찰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사찰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 하는 건 사실 뭐 잘 알 수 없고 아마도 큰 사찰이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527년에 만들어진 대통사는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온전한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일반인들의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발굴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당히 본격적인 대규모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이름이 대통사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무제가 이제 제위 한 20년 제위하고 나서 완전히 불교적으로 국가 운영할 때 연호를 대통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리고 바로 527년이 바로 그 때입니다. 대통령을 쓰기 시작한 때니까 바로 그거를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삼국유사의 이제 대통사는 양무제를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부 학자들은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우리 민족 의식에서 보면 너무 의존적이라고 해서 꼭 그렇지 않고 백제 자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불경에 보면 대통렬에 뭐 대통벌도 나오니까 그것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보면 양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양무제가 이제 동태사를 만들어서 왕궁 옆에 큰 사찰을 만들어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도 모델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0년 뒤에 537년에는 사비 천도를 하죠. 근데 사비는 한국사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어떤 일종의 계획도시이죠. 계획도시인데 이 사비 이 도성의 특징은 뭐냐면 대규모의 사찰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비 지금의 부여이죠.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비에는 그 도성 내부 또는 도성 외곽에 대규모의 사찰이 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도시의 뭐 절반 가까이가 사찰로 됐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비천도의 목적 자체도 그런 불교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웅진, 공주라는 지역은 상당히 그 평지가 적고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마 큰 사찰은 도성 안에서는 대통사 정도만 현재 확인되고 나머지 사찰은 다 외곽의 산지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넓고 많은 큰 사찰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비로 갔다고 생각이 되고 바로 그 사비의 모델은 양나라의 수도 건강, 즉 지금의 남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비 도성의 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정림사입니다. 정림사인데 정림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경의 건강의 대표적인 산이 종산이고요. 그 종산의 아래에 원래 정림사가 있었고 나중에 위에도 만들어서 하정림사, 상정림사 하게 되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건 뭐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남경의 대표적 사찰인 정림사를 사비도성의 중심에도 같은 이름의 사찰을 만들어서 하고 정림사만이 아니라 아주 대형 사찰들을 여러 곳에 배치한 어떤 불교 도성 일종의 리틀 남경, 리틀 건강을 의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이걸 단순히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양나라에서 수용한 이런 불교를 매개로 한 선진 문물을 또 외교적으로도 활용합니다. 뭐냐면 직접 양나라하고 교류할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주변 나라인 신라와 일본에 이것을 전해줍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멸망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구려하고는 계속 그 대립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백제만의 힘으로는 사실 고구려하고 맞서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양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건 이제 여러 기술이라든지 이론 차원이지 실질적인 물리적 도움까지는 좀 거리가 있죠. 근데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정치, 군사적 또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웃한 신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제 동맹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신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제 관계에서 동맹이라고 하면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죠. 신라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백제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바로 백제가 신라에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선진 문물. 그리고 선진 문물은 바로 양나라의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관계된 문물을 신라에 전해줬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백제는 당시 이제 백제는 뭐 지정학적으로 가까우니까 양나라하고 직접 다녔습니다만은 신라와 외는 중국하고 직접 교류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백제가 신라와 외의 사신들을 데리고 양나라에 갑니다. 가서 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유명한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양나라 때에 양나라에 조공하러 온 주변국의 사신들의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사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그 나라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 당시 550년 전후니까 6세기 중엽에 이 당시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의 그 모습을 알려주는 뭐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이게 양직공도가 온전하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후대에 그것을 모사한 것들이 현재 한 서너 점이 중국에 전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게 10세기 중국의 송나라 때 그 그린 것이고 뒤에 이제 명나라 때 그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직공도에는 원래는 기록에 보면 이제 고구려나 신라의 사신들도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은 좀 사라졌습니다.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데 그 중에 이제 백제하고 일본 사신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이게 뭐 여러 나라들을 지금 그 중앙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일본의 사신들을 그린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백제입니다. 이 백제의 사신. 그런데 뭐 약간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신들 중에 가장 미남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양과 백제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일본 사신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일본 사신은 현재 신을 신지 않고 맨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 일본 사신을 보고 그렸다라고 뭐 생각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사신이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갈 수 없었고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갔고 그런 내용이 양직공도에도 즉 신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양나라에서 이야기할 때는 얘들은 백제의 옆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라 사신이 갔는데 아마도 중국어가 되지 않으니까 직접 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그 통역을 해줬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면 되니까 그런 그 백제가 그 신라와 일본을 양나라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로 불교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또는 백제와 일본의 불교 교류를 보면 역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527년에 백제 수도의 대통사라고 하는 최초의 대규모 사찰이 완공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라에서도 처음으로 사찰을 지으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이차돈의 순교에 관한 것이죠. 연대가 딱 맞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물론 신라의 기록에는 백제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버풍왕이 불교를 숭상해서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해서 못 짓다가 이차돈이 이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 신하들이 반대해서 이차돈이 책임을 지고 이제 죽는 대신에 사찰이 완성됐다 이런 게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신라에서 그 사찰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백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적으로도 백제에서 대통사가 완공이 됐고요. 아마도 그 대통사 완공식에는 신라의 사람들도 초청돼서 준공식에 참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하고 신라가 긴밀하게 교류하던 단계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뭐 신라에도 당연히 그런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백제에서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당신도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또는 물자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건 아마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하고의 그런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거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 반대가 있었던 거죠. 반대가 기존에 알려진 건 주로 이제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전통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불교라는 신앙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정치적 측면으로 보면 다른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너무 백제하고 긴밀하게 교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결국 백제와 신라는 잠재적인 경쟁자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의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사찰을 만들자고 하는 측이 승리해서, 어떻게 보면 친백제파가 승리해서 사찰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흥륜사라고 하는 신라 최초의 사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백제 기술에 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고고학적인 그 검토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당시 흥륜사라고 하는 곳은 현재는 그 경주 공고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주에 흥륜사라고 하는 흥륜사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흥륜사가 있긴 한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그곳은 이제 흥륜사가 아니고 다른 사찰터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이제 원래 흥륜사터는 백제 공고 자리인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면 발굴은 하지 못했지만 주변을 약간 발굴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기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와가 바로 공주에서 나왔던 기와하고 거의 같은 형태, 같은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백제의 기술에 의한 것이고, 신라의 흥륜사는 백제의 불교 문화가 전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어서 진흥왕 때에는 이제 황룡사, 뭐 너무나 유명한 황룡사를 창건하는데, 황룡사도 초창기, 황룡사 이제 여러 차례 지어지게 됩니다만, 처음 지은 황룡사는 발굴 결과 가장 최초 단계 황룡사의 기와라든지 하는 것들은 바로 똑같이 백제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진흥왕대 후반에 백제하고 신라가 사이가 틀어지죠. 틀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백제의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고 신라 자체의 기술, 어떤 새로운 영향을 받아서 그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백제의 기술이 들어가고 그 백제의 불교가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53년을 전후해서 신라하고 백제가 이제 협조 관계에서 대립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다가 매복했던 신라군에게 이제 죽는 그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신라군이 백제 성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서 경주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묻어서, 뭐 말하자면 일종의 무시하는 거겠죠. 뭐 그런 걸 한 뒤로 양국 관계는 아주 악화돼서 결국 나중에 백제가 신라에 멸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극도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백제는 또 다른 어떤 그 동맹 세력, 지원 세력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인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바로 신라와의 관계가 악화된 바로 그 시기에 553년에 백제 사신이 일본에 가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불교를 신앙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상황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일본에는 불교가 언제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일본에 두 가지의 전승이 전합니다. 하나는 537년에 백제에서 사신이 와서 불교를 믿으라고 했다. 하나는 553년에 사신이 와서 믿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맞느냐를 가지고 뭐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백제 입장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본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꼭 종교적인 목적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가 불교를 통해서 양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지향을 했고, 바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백제의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고, 주변 국가들의 백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양질의 어떤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으라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대신에 국제관계니까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 거죠. 어떤 협력을 기대하는. 그래서 실제 신라하고
하고도 했습니다만은 일본에도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537년 그때가 사비 천도할 시기, 백제가 그런 여러 가지 사찰도 만들고 그런 자신감이 넘치던 시기니까 뭐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그때는 일본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지 않고 또 백제 입장에서도 신라라고 하는 동맹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도는 했겠죠. 그러다가 신라와의 관계가 나빠진 553년에는 굉장히 정말 필요한 거니까 이때는 성왕이 자기 둘째 아들을 보내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 논의를 하죠. 논의를 하지만 일본에서도 말하자면 불교 수용파와 반대파가 대립을 하게 되고 그건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명확하게 이제 친백제파와 이제 백제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려는 파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근데 그게 이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왕실은 그냥 맡겨둡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람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왕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때 이제 친백제계의 귀족들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역시 불교를 매개로 백제와 점차 이제 우호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숭불파와 배불파의 대립이 크게 달해서 급기야는 이제 570년대 말에 가게 되면 무력 대립으로 갑니다. 신라는 2차도 한 사람 죽고 끝났지만 일본은 두 세력이 전면적인 대립을 해서 아주 많은 살상을 한 끝에 결국은 친백제의 어떤 숭불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역시 최초로 일본의 큰 사찰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아스카의 법흥사라고 하는 사찰을 만들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아스카데라라고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흥사를 만들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에 의하면 백제의 부여의 사찰에 나오는 여러 기와라든지 또는 탑의 그 관련되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흥사에 나오는 것하고 거의 일치하는 즉 백제의 기술이 들어가서 만든 그러니까 이 법흥사를 창건할 때도 역시 백제 측이 이 전면적인 후원을 통해서 됐던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아주 상징하는 것이 이 법흥사를 완성하고 탑을 완성하는 법회를 열 때에 거기 참여했던 일본인들이 다 백제 의복을 입고 법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도 이제 백제 문물, 그러니까 아마도 백제로 오가면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 세리머니를 백제식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후로는 이제 일본이 전면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이 불교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남조 양나라와 백제 교류가 시작이 돼서 바로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의 불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종교 문화, 사상 문화로 자리 잡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고구려의 경우에도 중국 측 기록에 보면 몇몇 승려들이 양이라든지 진해에서 활동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고구려 정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남조와의 교류는 자료상의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구려 승려들이 남조에서 활동한 걸 보면 역시 남조의 불교가 발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고구려도 어떤 남조와의 그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